예, 반갑습니다. 저희 광남일보 제5기 글로벌 리더 아카데미 금년 들어서 16번째 강의를 해주실 오연호 오마이뉴스 전 대표이사님의 양력을 간단히 소개 올리겠습니다. 1983년 순천고등학교를 졸업하시고요. 1988년 연세대학교에서 국문과를 졸업하시고 1996년 미국 리전트 대학의 저널리즘 석사, 그리고 2005년 서강대학교 신문방송학과 박사를 취득하였습니다. 경력으로는 1988년부터 1999년까지 월간 말의 기자 취재부장을 역임하셨고요. 1995년부터 97년까지 또 월간 말의 워싱턴 특파원을 역임하시고 2000년부터 현재 인터넷 신문 오마이뉴스를 창간해서 운영해 오고 계십니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회장을 역임하셨고요. 2016년부터 현재 사단법인 꿈틀리의 이사장을 지내고 계십니다. 수상 내역을 보게 되면 2001년에 성균관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이 주최하는 올해의 언론대상을 수상하셨고요. 동년 경향신문이 뽑은 한국의 얼굴 55인에 선정되셨고, 또한 민주언론운동연합 주최 민주언론상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004년에 동아TV 주최 안종필 언론상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오늘 강의해 주실 주제는 우리도 행복할 수 있을까? 전 오마이뉴스 오연호 대표사님의 강의를 듣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연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사회자께서 저를 전 대표이사로 했는데 현 대표이사입니다. 현 대표입니다. 현 대표. 제 고향이 곡성입니다. 곡성. 가까운 데죠. 예. 압록 유원지 가보셨어요? 네. 거기 나와본 거 예? 거기 압록 유원지에 지금 초등학교 없어져 버렸는데 그 초등학교 제가 나왔습니다. 압록 초등학교. 압록에서 태안사 쪽으로 가다 보면, 압록 유원지에서 태안사 쪽으로 가다 보면 오른쪽에 있는 첫 번째 마을, 그게 우리 동네입니다. 거기 죽곡면이죠. 죽곡면 용정리. 거기에서 우리 동네에서 첫 번째 골목에 첫 번째 기와집이 우리 집이에요. 그쪽으로 이렇게 드라이브 가시던 분들이 우리 집에 꽤 많이 방문한다고 그래요. 왜 방문하냐면 요새 한옥 새로 짓고 싶은 분들 많죠. 그래서 우리 집 지었기 때문에 이 집은 어떻게 해서 한옥을 지었나 구경하러 간대요. 또 근데 일단 구경 가면 어때요? 10월 인심이 너무너무 좋지 않습니까? 막 겉에서 이렇게 둘러보고 있으면 우리 어머니 안에도 들어와도 돼? 해가지고 막 방문 이방 저방 다 열어보고, 그렇게 열어봤는데 가족 사진에 있는데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 사람이 저입니다. 그래서 우연히 우리 집에 들른 사람들도 있고 그러더군요. 여러분도 나중에 그쪽에 드라이브 가시면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가서 내가 오연호랑 엄청 친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집 부모님이 계시니까 잘 대해줄 것 같겠습니다. 자, 저는 지금 오마이뉴스 대표지만 몇 가지 일을 함께 하고 있는데요. 오마이뉴스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2000년에 만들었지만 모든 시민은 기자다, 이게 모토예요. 그래서 저도 글을 씁니다. 사장이 글 쓰는, 사장이 기자인 매우 드문 언론사죠. 그래서 기자하고요, 그 다음에 사장하고 있어요. 2000년에 우리가 직원 4명이었는데 지금 이제 120명이 되었어요. 그래서 매월 25일이면 제가 120명의 월급을 책임져야 돼요. 월급 주는 일만 없으면 사장 할 만은 한데 이 일이 제일 힘들더군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제가 하는 일이 뭐냐면 국어 선생님 하고 있습니다. 국어 선생님. 어떻게 해서 제가 국어 선생님을 할 수 있을까요? 네? 국문학과를 나와서? 제가 오늘 이제 강연할 내용하고 본격적으로 이게 맞는 건데, 덴마크를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책을 썼지 않습니까? 그래서 덴마크가 왜 행복한지 봤더니 바로 학교 때문입니다. 학교, 교육. 그래서 그런 학교를 하나 강화도에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학교를 설립한 설립자가 되었고요. 동시에 국어 선생님 하고 있습니다. 이따가 그 얘기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 맨 마지막으로 하는 일이 있는데 뭐냐면
여행 안내원 하고 있습니다. 네. 해외 여행 안내원. 어디로? 덴마크로. 네. 자, 제가 지금 얘기한 네 가지 언론인, 오마이스 사장이니까 사업가, 국어 선생님, 해외 여행 안내원. 이 네 가지 중에 제일 재미나는 건 뭘까요? 여행 안내원이죠. 여행 안내원. 왜 재밌습니까? 인천공항에 딱 모이면 이 사람들이 다 가슴이 설레이거든요. 막 찡찡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뭔가 7박 9일 동안 어떤 미래가 펼쳐질까에 대해서 너무너무 막 가슴이 설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들과 7박 9일 함께하면 재밌지 않습니까? 가슴이 설레는 사람과 더불어 함께하네. 오늘 오연호라는 사람을 만날 거라는 생각 때문에 어젯밤에 가슴이 조금이라도 설레신 분 계세요 혹시? 아, 있으세요? 자, 그런 마음으로 오늘 1시간 동안 함께 하겠습니다. 아까 주최측 얘기 들어보니까 여러분들은 한 8시 15분경에 끝내주면 참 좋아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이 본격 공부 후에 또 뭔가 막 디플 같은 거 하신다면서요? 그래서 제가 기자이기 때문에 편집을 굉장히 잘합니다. 8시 15분이 되면 딱 끝날 테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숫자가 몇 개 있죠? 제가 덴마크를 왜 가야 되겠다고 생각했냐면 박근혜 대통령이 탁 당선된 걸 보고 덴마크에 가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됐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막 살맛이 안 난다, 이민 가야 되겠다, 막 등등등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생각해봤습니다. 왜 우리는 자기가 원하는 사람이 대통령 되게 하려고 할까? 제가 지금 민정수석된 조국 교수랑 함께 진보 집권 플랜 이런 책을 썼죠. 그런 책을 쓰면서까지 왜 발버둥 치면서 뭔가 막 자기가 원하는 사람 대통령 되게 하려고 할까? 근데 자기가 원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안 되면 그럼 우리는 할 일이 없는 것일까?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있을 때 아니다. 대통령 말고도 우리가 할 일은 너무너무 많을 수 있다. 이 가능성을 발견하기 위해서 대통령 힘이 아닌, 정치인 힘이 아닌 시민의 힘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를 만든 덴마크로 한번 가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게 13번이나 가게 될 줄 몰랐습니다. 지금까지 13번 갔다 왔습니다. 계속 갑니다. 계속. 그 중에 9번은 뭐냐? 9번은 독자들과 함께 간 거예요. 이 책을 읽은 독자들과. 이 책을 읽더니 독자들이 막 가보고 싶다고 함께. 근데요, 덴마크라는 나라는 희한한 나라예요. 관광 상품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덴마크 뭐 유명한 관광지 없잖아요. 그죠? 파리 에펠탑 막 이런 게 있는데 이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관광객들이 넘쳐나요. 왜 넘쳐나느냐? 이 사회는 뭐 보러 오냐면 사람 보러 가, 사람.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길래 가장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이게 관광 상품이에요. 덴마크에서 제일 높은 산이 172m밖에 안 돼요. 172m. 볼 게 없어요. 볼 게 뭐냐? 왜 이들은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요? 그래서 저랑 함께 7박 9일 일정으로 덴마크에 갔다 온 사람들이 265명이 되었어요. 광주에도 여러 명 있습니다. 우리 부사장님, 민영배 구청장님이랑 친하다고 그랬는데 민영배 구청장님 지역구에서 온 사람들도 꽤 돼요. 구청 직원도 갔다 왔고. 자, 이 700은 뭐냐면 제가 3년 전에 덴마크에 대한 책을 썼더니 이런 자료를 700권 만들었어요. 지난 3년. 그랬더니 83,000명과 함께 했고요. 마지막으로 69는 뭐냐면 1년은 365일인데 제가 1년에 평균 지역에 강연하러 돌아다녔기 때문에 평균 69일을 외박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결혼 26년 차예요. 결혼 26년 차인 남편이 집에 안 들어오면 아내는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그럴까요? 혹시 여기 26년 차 계세요? 비스무리한 사람? 26년 차. 더 훨씬 많습니까? 네. 들어도 안 들어도 상관 안 합니까 이제? 왜 안 들어오면 좋은지 이따가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이분들이 이번에 함께 간 사람들이고요. 덴마크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분. 이게 코펜하겐. 왜 갑니까? 이들은 어떻게 해서 가장 행복한 사회를 만들었나. 방학 때는 이제 학생들이랑 함께 갑니다. 다음 갈 순번은 1월 16일입니다. 여름에. 저랑 덴마크에 함께 가려면 뭘 준비해야 될까요? 네? 돈을 준비해야 됩니다.
돈과 여권을 준비해야 되겠고 책을 한번 읽어봐야 되겠죠. 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책을 썼더니 누가 제일 이 책을 많이 읽었냐면요, 10대들이 가장 많이 읽었어요. 이 앞에 한번 꼽으시겠어요? 10대들이. 예. 왜 10대들이 많이 읽었을까요? 10대 누구예요? 고등학생들. 제일 모순이 집적된 아이들. 예, 우리가 권장하는 노동시간이요, 한 달에 50시간인데 지금 우리 고등학생들은 한 80시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럼 60시간 이상 하다가 우리가 뭔 일이 생기면 이거요, 과로로 인한 산재가 돼야 됩니다. 근데 우리 대부분의 대한민국 고등학생들은 전부 다 산재 상태에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로 책을 많이 읽은 사람 누구였냐면 40대. 40대는 누구예요? 고등학생들의 엄마 아빠들. 아이들이 힘들어하니까. 여러분, 제가 이런 질문을 해볼까요? 자, 대구가 진보적인가요? 광주가 진보적인가요? 광주. 광주가 진보적이다. 그럼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광주 시민들이 주중을 더 즐거워할까요? 대구 시민들이 주중을 더 즐거워할까요? 우리 대체로 직장인들이 주말을 그리워하지 않습니까? 근데 주중도 더 즐거우면 좋겠죠? 광주 시민들이 그럴까요? 대구 시민들이 더 그럴까요? 잘 모르겠죠? 자, 그러면 학생들로 생각해 볼까요? 광주의 고등학생들이 표정이 더 밝을까요? 대구의 고등학생들이 표정이 더 밝을까요? 똑같겠죠? 응? 50%몇 거죠? 그러니까 이걸로 내가 지금 두 개 질문했잖아요. 이걸로 따지면 광주가 대구보다 진보적이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 대통령 선거할 때만 파란색 찍어. 그래서 진보적이야? 근데 고등학생들은 다 괴로워. 직장인들도 다 괴로워. 그럼 뭐가 진보적이야? 우리 지난 6개월 동안 촛불시 했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그럼 나라다운 나라가 뭐예요? 우리가 원하는 대통령 뽑는 게 나라다운 나라입니까?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첫 번째 단추 깨는 거에 불과하고, 마지막은 뭐가 돼야 돼요? 우리 아이들의 표정이 밝아야 돼요. 우리가 주중에 일하는 게 즐거워야 돼요. 내가 내 삶의 주인공이 돼야 돼요. 그게 진정한 진보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런 나라가 있더라고요. 덴마크. 그래서 저들은 왜 저렇게 된 나라를 보러 갔더니, 자, 여러분들은 책 읽으신 분 없으시죠, 지금? 네, 그러실 줄 알고 제가 책의 내용을 1분짜리 영상으로 압축해왔어요. 이 영상만 보면 책을 안 읽어도 읽은 거랑 마찬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네, 이 영상에 6가지 키워드가 들어있는데, 자, 볼까요? 한번 영상을 틀어주세요. I am happy. I'm very happy. 함부르크에서 덴마크 국경을 향해 주민들이 함께 해방되는 중앙역 앞입니다. 네. 자, 책을 1분 만에 다 읽으셨습니다. 어때요? 행복한 것 같죠? 저 정도면? 네. 자, 제가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대개 지금 중고등학생이 있다면, 이제 나이가 차버렸으면 걔가 중고등학생이었을 때 한번 생각해보세요. 혹은 자기 조카가 중고등학생이 있다면, 얘는 아침에 학교 갈 때 지가 혼자서 벌떡벌떡 일어나서 잘 일어나서 간다. 아니면 엄마가 깨워야만 일어난다. 네? 깨워야만 일어나. 근데 우리 집 아이나 혹은 조카는 혼자서 일어난다. 손 들어보세요. 아, 그걸 두 집이네. 세 집. 지금 몇 학년? 이제 지났습니까? 몇 학년? 지금? 아니 저는 나이가 4시면 됐다고 그랬어요. 자, 왜 제가 이걸 여쭤보냐면,
지난 3년 동안 제가 4만 명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10%밖에 못 일어나요. 자, 그럼 이 집 아이들은 어떻게 해서 그런 아이가 됐는지 잠깐 들어볼까요? 어떻게 해서 그런 아이가 됐어요? 자기 책임감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책임감이 느꼈던 것 같아요. 책임감을 갖도록 그동안 키웠다. 어떤 방법으로 하면 그렇게 되죠? 이거 말로 설명할 수 없어요. 아니 말로 설명할 수 없어요. 제가 내 아이를 키우면서 다른 집 이렇게 친구들이나 이렇게 간간히 이야기 들어보면 아침에 못 일어나서 힘들다고 하는데 저는 그러 본 적이 없어요. 제가 더 오히려 못 일어났으면 어떡하지. 애들이 일어나서 나를 깨울 정도였으니까 4시 다 그랬었어요. 자, 이 집의 비결은 엄마가 못 일어나니까. 자, 우리 이 아빠는 어떻게 해서 그런 아이를 뒀을까요? 일단은 그 탁상시계를 사줬고요. 그 다음에 어느 날 한 번은 뭐 그런 적도 있죠. 애들이 다 힘든데요. 고등학교 때는 안 깨워줬습니다. 잘 때까지 자라고 놔뒀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잘 일어납니다. 네, 이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이런 말을 제가 많이 들었어요. 엄마가 아빠가 안 깨우니까. 그럼 안 깨우면 어떻게 돼요? 학교에서 전화 오죠. 아, 영수는 왜 안 오냐? 답이 뭐예요? 예? 한 2번 이렇게 했더니 혼자 벌떡벌떡 일어나더라고요. 자, 근데 아까 탁상시계 사줬다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모든 중고등학생이 다 스마트폰이 있습니다. 거기에 알람 기능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아이들이 90% 이상 못 일어나요? 스스로 선택하는 즐겁다. 이게 부족하기 때문에. 하루의 인생에서. 자, 덴마크에 갔더니 얘네들은 유치원 때부터 스스로 선택하니 즐겁다를 배우더군요. 유치원, 숲 유치원인데 숲이 무려 3,000평이에요. 거기서 애들이 그냥 막 뛰어놀고 있는데 원장님 뭐라고 그러냐면 얘네들이 아침 9시에 와서 오후 3시에 집에 갈 때까지 프로그램이 하나도 없대. 프로그램이 전무. 프로그램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지들이 알아서 놀겠죠. 지금 알아서 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이렇게. 그래서 뭘 주는 거예요? 스스로 더불어 즐겁게. 자, 이 얘기를 듣고 한국 사람들이 막 감동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감동한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유치원 원장님 하시는 분이 감동했어요. 우리 유치원은 너무나 많은 걸 주고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우리 일행 중에 딱 한 사람이 전혀 감동을 안 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 이 사람 누구예요? 저입니다. 저. 오연호는 감동을 안 했어. 왜? 우리 집이 전남 곡성군 주공면 영종인데 옛날 우리가 살았던 동네가 덴마크의 숲 유치원보다 훨씬 좋은 것 같아. 내가 볼 때. 왜? 우리 이렇게 놀거든. 그죠? 이 사진 진짜 좋죠. 이거 내가 찍은 게 아니라 옛날 그렇게 살았다고 한 사진 작가가 찍은 건데 이 창문도 보시고 얘가 또 포인트죠. 오빠들 노는 거 지켜보고 있는 거야. 자, 이때 우리 어떻게 놀았어요? 누가 가난한지 부자인지 누가 1등인지 꼴찌인지 다 알았어. 근데 차별 없이 놀았어. 상관없었어. 네? 상관없었어. 근데 지금 왜 이렇게 상관을 하는지 애들이. 어? 자, 그래서 제가 코펜하겐에서 꺼이꺼이 울었어요. 코펜하겐 맥주가 뭐냐면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맥주가 있어요. 그 맥주 쫙 들키면서 나는 덴마크가 왜 행복한지 비싼 비행기표 가지고 여기까지 날라왔는데 알고 뒤져봤더니 이게 덴마크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이더라. 전남 곡성군 주공면 영종이 것이더라. 응? 우리 이때 맞아 생각해보면 덴마크의 선진 유치원보다 더 선진적이었어 우리가. 왜냐? 쟤네들은 프로그램만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가 없었어요? 선생님도 없었어. 유치원 자체가 없었어. 선생님도 없고 학교도 없는데 완벽하게 뭘 했어요? 모든 학교가 지금 이걸 표방하죠. 겉으로 스스로 더불어 즐겁게 이걸 완벽하게 했어. 그래서 우리는 늦잠을 잘 수가 없었어. 가슴이 설레어가지고 어떻게 늦잠을 잡니까? 뒷집 형이랑 또 앞집 동생이랑 오늘 또 수다 다니면서 뭐 자체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데 우린 절대 미래 계획을 세우지 않았어. 다음 주 화요일날 2시에 축제하자 이런 계획 절대 안 세웠어. 왜? 오늘이 즐겁기 때문에. 눈 오면 눈 오는 대로 비 오면 비 오는 대로. 배고프면 닭이 한 마리 오잖아요. 배고프면 어떻게 해야 돼? 쟤를 잡아다가 닭백숙을 강변에 가서 해먹어야지. 그래서 또
엄마 아빠한테 여자 맞고 또 하고 뭐 이렇게 놀았던 거죠. 자, 그래서 제가 700번 이런 강연을 했는데 뭐에 대한 얘기냐면 덴마크 부러우니까 이거 따라합시다가 아니라 한때 우리 있었으나 없어져 버린 그 무엇. 그러니까 이게 덴마크 게 아니라 우리 것이기도 하더라고요. 그걸 사람이 행복하게 만드는 거더라고요. 근데 말이죠. 대구 초등학생 일기. 저는 제가 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엄마가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이 것에 지금 갇혀 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남학생의 아빠가 제 강연을 듣더니 우리 집도 큰일 났대. 왜요? 그랬더니 초등학교 5학년 남학생이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하대. 엄마, 나 이번 토요일 오후 3시에 나 시간 돼? 토요일 학교도 안 갔는데 오후 지가 혼자 놀아도 되는데 왜 그걸 엄마한테 물어보냐고. 우리 절대 그런 얘기 안 물어봤죠? 자,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해요. 어? 이렇게. 늘 멕시코랑 1, 2위를 다퉈. 근데 독일하고 덴마크, 네덜란드는 1400시간밖에 일해요. 개월수로 따지면 우리가 12개월을 일할 때 쟤네들은 8개월을 맞아. 무려 4개월 일을 안 해. 근데 제일 부러운 게 뭐냐면 요새 광주에 택시기사들을 만나가지고 요즘 경제가 어떠세요? 하면 뭐라고 답하나요? 안 좋다고 그러죠? 그거 안 좋다는 얘기 지금 몇 년째 듣고 있어요. 어? 한 20년째 지금 듣고 있는 것 같아, 안 좋다는 얘기를. 근데 덴마크에 가면 맨날 괜찮대, 좋대. 신기한 일이죠. 아니 우리보다 1년에 4개월이나 일을 안 하는데 왜 좋을까? 이거 생각하면 돼요. 우리 공부하기 싫은데 억지로 막 5시간 할 때랑 내가 좋아서 2시간 할 때랑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선택한 즐겁다. 이게 단순히 우리 아이들 표정 밝게 하자가 아니라 국가 산업의 좋은 일자리 문제이기도 하고 국가 경쟁력 문제이기도 해요. 네. 우리 이용섭 위원장, 부위원장인가요? 지금 일자리 부위원장? 일자리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자리가 제대로 된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내가 생각할 때는 주중이 즐거워야 돼. 주중. 주말을 그리워하지 마. 저 오늘 광주에 내려오면서 즐겁게 들어왔어요. 왜? 여러분들과 이게 나누려고. 자, 이거는 시간이 없어서 가고요. 여러분, 이거 어디 갔습니까? 학교에 학교. 우리 학교 다닐 때 낙서하지 말라는 얘기 많이 들었죠? 네? 근데 이 학교에는 컨셉이 낙서하라. 어디까지 낙서해요? 모든 곳에. 교실까지. 자, 우리 학교 다닐 때 이렇게 낙서해버리는 학생은 뭐가 돼요? 문제가 되죠. 왕따가 되죠. 네? 화장실 청소. 벌점만큼. 근데 왜 이렇게 하자고 그랬더니 저질러 봐야 된다. 저질러 봐야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어떻게 있는지를 안다. 우리 집에 남학생이 있고 여학생이 있는데 우리 집에 둘째가 얘는 맨날 생각하는 게 자기는 아무래도 피를 엄마 쪽을 타고 나온 것 같아. 근데 엄마 쪽이 술을 한 잔도 못 하거든. 그래서 내가 가끔 우리 집에서 맥주 한 잔 하고 있으면 그거 무슨 맛인지 왜 그거 마시니? 근데 수능이 끝난 날 밤 11시 반에 만세를 부르고 우리 집에 왔어. 아빠, 내가 소주 2병을 깠는데 끄떡없어. 드디어 엄마 쪽 피만 섞이는 게 아니란 걸 얘가 알게 돼. 뭘 해봤더니 딴짓을 해봤더니 딴짓을. 우리 학교 다닐 때 그 얘기 많이 들었죠? 딴짓 하지 말라. 한눈 팔지 마라. 근데 덴마크는 딴짓 하라고 권하도 한눈을 파. 그래야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는지 누가 있는지를 알게 된다. 지금 왜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1, 2위를 다투고 있는 우리나라의 대기업이 왜 자꾸 위기라고 그래요? 왜 위기라고 그래요? 얘는? 장사 잘 되는데 왜 위기라고 그래요? 왜 위기냐? 기존에 해왔던 걸 그대로 하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지금 판이 막 바뀌고 있잖아. 요동치고 있잖아. 5년, 10년 후에 과연 유지될까? 새 돌파구를 뭘 할까? 이걸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 이걸 못 찾으니까 위기라고 하는. 근데 현대자동차, 삼성전자가 수많은 신입생을 뽑잖아요? 젊은 피를 수혈하는데 젊은 피를 수혈하는 이유는 그거 대체 세우라는 거거든. 근데 왜 계속 위기해? 아무리 젊은 피를 수혈해봤자 이 젊은이들 속에서 그 판을 바꾸는 돌파구가 안 나온다. 페이스북 창업자, 구글 창업자, 유튜브 창업자 이런 애들이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잘 안 나온다. 왜? 다 판을 바꿔본 적이 없거든. 학교 다닐 때. 딴짓을 해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모범생의 길로만 가니까 이게 판을 바꾸는 일을 할 수가 없어. 이 선생님이 사립고등학교인데 40년 전통의 사립고등학교인데 우리는 마음대로 낙사해라고 했더니 수많은 덴마크의 유명한 사람들을 배출했다 하면서 막 이름을 열거하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뒤에 따라가면서 글쎄 별론데 너무 산만한데 정신 사납다.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런 생각하고 따라갔어요. 근데 1시간 동안 하고 여기 탁 앉아보니까 저도 뭔가 저지르고 싶었어. 바로 이런 마음대. 이건 어디 갔습니까? 초등학교. 초등학교가 이럴 수 있어요. 우리 학교 하면 다 똑같죠? 네모제비. 네? 뭔가 유연함을 주는 거예요. 선택의 자유. 근데 행복사의 징표 중에 하나는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나는 패배자야. 이런 사람이 최소화되면 좋겠죠. 자, 우리 지금 대한민국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중에 그 정도 되면 인생의 패배자라고 부를 수 있겠어. 누구일까요? 어떤 사람들? 뭐 노숙자 예를 든다면? 네? 근데 제일 제가 볼 때는 인생의 패배자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은 노숙자는 그래도 자유가 있어. 자기가. 감옥에 갇힌 사람들. 그죠? 뭔가 잘못해가지고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 그래서 제가 덴마크에 감옥을 한번 가봤어요. 인생의 패배자들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제일 행복한 나라에도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인데 이들은 누구일까? 봤더니 깜짝 놀랐어. 감옥이 말이죠. 두 종류가 있더군요. 한 종류는 우리나라랑 똑같은 감옥, 갇혀있는 감옥이고 또 한 종류는 뭐냐면 열려있는 감옥. 감옥이 열려있어. 여기가 열려있는 감옥. 우리 한국 사람들 갔더니 누군가가 나와가지고 우리를 안내해주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죄수였어. 죄수가 우리를 1시간 동안 막 데리고 다니면서 다 안내했어. 사복이고. 그러더니 우리를 자리에 앉히더니 지금부터는 제가 강연하겠습니다. 죄수한테 강연 듣고 왔어. 강연의 제목이 열린 감옥의 장점. 열린 감옥에서는요. 자기 회사 다니던 사람이 감옥에 갇혀있을 동안에 기존 회사에 다니더라고. 대학생은 수업도 들어. 대학방. 밤 8시가 되면 자기 방으로 들어와야 돼. 깜방으로. 이 사람이 강연을 하더니 자기 깜방 보여주겠다고 데려갔어요. 갔더니 이렇게 생겼더군요. 이 깜방이. 호텔이죠, 호텔. 냉장고도 있고 별의별 다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 전두환 때 감옥에 1년 동안 가봤기 때문에 제일 부러운 게 뭐였냐면 이게 부러웠어요. 창에 새창살이 없죠. 창이 엄청 크죠. 밖을 내다봤더니 이게 나왔어. 감옥 안에 왜 이렇게 이쁜 어리지널 호텔을 왜 만들었을까요? 이게 뭐냐면 가족이 면회 오면 엄마 따라서 아이들이 함께 면회 올 거 아니에요? 그럼 엄마랑 아이를 여기서 만나는 얘기예요. 이게 면회 장소, 면회 장소. 우리 막 새창살 있는 데서 이렇게 보죠. 아이가 금방 알아봐. 우리 아빠 나쁜 아빠. 뭔가 범죄를 저지른 아빠. 왜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주눅들지 않게 하려고. 제목이. 예? 아, 이 사람 마약 밀매. 마약 밀매에서 12년을 선고받았다가 이제 모범수가 돼서 이쪽으로 넘어왔어요. 닫힌 감옥에서 열린 감옥. 모범수가 되었어요. 이 열린 감옥에는 이런 사람들과 경제사범, 교통사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살인, 강간 이거는 이제 닫힌 감옥이 있고 두 종류가 있다고. 자, 이 사람 감옥에 갇혀 있으면 패배자가 되고 나는 이 사회에 쓸모없는 인간이야 이렇게 생각을 할 법한데 이런 사람도 자기 사회적 역할이 있음을 인정하는. 나도 뭔가 하고 있어. 제가 헤어지는데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다음에 또 한국 사람들 데리고 오면 딴 감옥 가지 말고 우리 감옥 가주세요. 뭔가 자기 역할을 지금 보람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덴마크 감옥에 생각한 거예요. 아니 덴마크에서는 죄수도 이렇게 나의 역할, 자존감 이걸 유지하며 사는데 대한민국에 내가 만난 수많은 중고등학생들은 왜 그 어린 나이에 벌써부터 주눅들어 있을까? 경기도 오산시에 매홀고등학교라고 있는데 이거 나중에 매홀고등학교 지어주세요. 매홀고등학교. 경기도 오산시가 아직 비평준화 지역이더군요. 거기에 선생님들 대상으로 강연 갔더니 한결같이 표정이 거든 선생님. 근데 물어봤어. 아니 선생님 여러분 왜 이렇게 모두 다 표정이 안 좋습니까? 그랬더니 오연호 선생님도 딱 하루만 우리 학교에 와보세요.
그렇게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이 아이들이 비평준화 지역인데 이제 전통적인 학교로 공부 잘하는 애들 다 가고 여기는 신생학교니까 못하는 애들만. 선생님 그래요. 얘네들이 누구냐면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늘 담임 선생님한테 들었던 얘기가 야 너 지금 전체 오산시에서 네가 몇 등이다. 너 정말 공부 안 할래? 이러다가는 매월고등학교에 갈 수 있다. 너 정말 인생 조질래? 그따위로 할래? 근데 드디어 이 학교에 왔어. 그런 아이가 1년에 총 900명. 그러니 얼마나 아이들이 힘들겠습니까? 이 학교 등교할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교하면 제일 빨리 하는 게 뭐냐면 교복 벗는 거예요. 이거 바꿔야 돼요. 그럼 왜 얘네들은 이렇게 되나? 핵심 이겁니다. 내가 행복하려면 우리가 행복해야 된다. 이거에 동의합니다. 자, 우리 사회는 어디까지 가냐면 네가 공부를 잘해야 나중에 편히 산다. 여기까지 됐어. 그러니까 자기가 행복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배워왔어. 근데 그 다음을 덜 배워요. 덜 실천한 거죠. 내가 행복하려면 나만 행복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내 옆 사람도 행복해야 된다. 이게 동시에 가야 돼요. 자, 덴마크는 이게 돼 있기 때문에 이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이 장면이 뭐냐? 고등학교 3학년들의 졸업식 장면입니다. 얘네들의 고등학교 3학년 졸업식은요, 카퍼레이드. 한반 아이들, 3학년 일반 아이 지금 25명이 여기에 타 있습니다. 막 얘네들이 돌아다니면 막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오듯이 기립박수를 치는 거예요. 인도에 있는 사람들이. 광주 시내를 돌아다니는 셈인데 어디를 향해서 돌아다닙니까? 어디를 향해서 갈 것 같아요? 네? 25명 반 친구 모두 나이에 집을 가거나 하루 종일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다 25살 다 갈 때까지 부자건 가난하건 뭐 1등이고 꼴찌고 대학 합격했건 말았건 상관없이 모든 집을 가. 그래서 영어 집을 갔으면 이제 영어 엄마 아빠한테 보고하는 겁니다. 어머니 아버지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영어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그럼 엄마 아빠가 기쁘겠죠. 기쁜 나머지 맥주를 박스째 줬습니다. 근데 25집 다 맥주를 준대요. 어쨌든 이게 마을 공동체가 살아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고등학교 3학년 졸업식 날 애들이 다 춤출 수 있어요? 못 추죠. 자, 이런 사회를 교육부터 바꿨기 때문인데 죽어있는 교육을 버리고 살아있는 교육을 하자. 근데 제가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가지고 여러분 지금 죽어있는 교육 받고 있어요? 살아있는 교육 받고 있어요? 하면 답이 어떻게 나올까요? 죽어있는 교육. 왜? 죽어있는 교육과 살아있는 교육의 차이는 뭐냐? 덴마크 사람들이 얘기할 때 죽어있는 교육은 시험, 합격을 위해서 존재해요. 살아있는 교육은 시험, 합격과 상관없이 내가 배웠던 게 내 인생의 나침판이 돼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게 이게 살아있는 교육. 그랬더니 어떤 학교가 됐어요? 학교는 인생학교가 됐고 개인의 성적보다 협동하는 걸 중시하는 학교가 되었고 그 다음에 주인이 되는 학교. 학생, 학부, 선생, 교장 모두 다 주인이 되는 학교. 근데 제가 우리나라에서 여러분은 이 학교의 주인입니까? 라면 애들이 뭐라고 그래요? 주인이 아니래. 아니 학교가 아이들 때문에 만들어졌는데 왜 주인이 아니라고 그래요? 네. 자, 그래서 물어봤어요. 뭘 보니까 주인이 아니냐? 예를 들어봐라. 그랬더니 뭐라고 예를 드냐면 아니 내 핸드폰이고 내 점심시간인데 내가 왜 점심시간에 핸드폰을 못 씁니까? 그래. 그 말도 맞다. 근데 그럼 그 결정은 누가 내려야 돼? 학교에서 이미 정해졌습니다. 그럼 니들은 뭐 했니? 니들이 학교에서 쪽수가 제일 많은데 니들은 그 결정을 내리는 동안 뭐 했니? 그랬더니 한 학생이 뭐라고 답했냐면요. 그니까요. 그니까 우리를 뭘 했을까요? 살아있는 교육을 하자고 했더니 이 세 가지의 복지를 누르게 됩니다. 쉬었다 가도 괜찮고 다른 길로 가도 괜찮고 지금 잘하지 않아도 괜찮아. 그래서 만든 게 특별한 학교가 애프터스쿨이라고 1년짜리 학교예요. 자, 우리나라는 수학여행을 2박 3일 정도 가죠. 근데 덴마크는 수학여행을 1년간 가는 인생학교가 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걸 실컷 1년 동안이나 해요. 그런 학교가 250개가 있어요.
이게 기숙학교인데요. 가가지고 이렇게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산부터 배우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은 과연 엄마 아빠가 출장 가면 스스로 반찬할 수 있는 아이가 몇 명이나 될까요? 이것도 한 10%밖에 안 되더군요. 근데 쟤네들은 저걸 배우는 겁니다. 근데 제일 부러운 게 이거예요. 잘하지 않아도 당당하고 즐겁게 참여하는 법을 배웁니다. 여러분 아이들 키워봤으면 언제가 제일 안타까워요? 뭔가 막 함께 더불어 참여했으면 좋겠는데 잘 못한다는 이유로 막 뒷걸음칠 때. 그죠? 그때가 제일 안타깝죠? 근데 우리는 이걸 당연하게 생각해요. 그럴 수도 있다. 근데 덴마크는요 아니더군요. 마치 우리가 유치원 때 막 밝고 명랑하게 참여했듯이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이게 가능하다는. 자 예를 들면 이거예요. 얘네들은 1년 내내 축구만 하는 학교예요. 그러면 축구를 좋아하는 아이들이 여기에 가겠죠. 근데 대부분 이런 학교가 우리나라에 있으면 축구 날고 기고 잘하는 애들만 갈 거야. 중간에 있는 애들도 위축돼가지고 안 가. 근데 여기는 제도적으로 어떻게 돼 있냐. 100명을 선발하는데 25명만 잘하는 순서를 뽑아요. 나머지 75명 좋아하는 순서. 실력과 상관없어. 내가 좋아. 난 진짜 축구를 못하는데 나도 좋아해서 한번 해보고 싶다 하면은 합격. 그랬더니 애들이 뭐가 차이가 있냐면요. 잘하고 못하고 잘하고 못하고. 우리는 체육 시간에 체육 잘하는 애가 표정이 밝은데 못해도 표정이 밝아. 안정돼 있어. 이걸 우리가 추구해야 돼. 자, 이 사람들이 한국 남자들을 보더니 열렬히 환영이 됐어. 왜냐면 한국 남자를 한두 명 따로따로 본 적이 있었어도 이렇게 때려본 건 처음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즉석 제안을 했어. 축구 한번 하자고. 이 나이 또래 애들이 언제 국제 친선 경기를 해봤겠어. 한국 사람들 본 김에 한번 해자고. 근데 문제는 지들은 16살이고 우리는 30대, 40대, 50대, 60대까지 있고 딱 20분 했는데 죽을 뻔했어요. 한 7대 0으로 졌습니다. 저는 한 골이라도 넣어보려고 이렇게 무진장 애를 썼는데 이 아저씨는 그냥 걸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7대 0으로 지더라고요. 우리가 이 사진을 보고 나중에 크게 반성했습니다. 너무 품이 없잖아요. 덴마크 대 대한민국의 축구 게임인데 이렇게 품이 없어서 되겠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질 때 지더라도 좀 사진 찍을 때 그럴싸하게 찍혀야 됩니다. 그래서 뭘 했느냐? 반바지와 조끼를 입고 갔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됐어요. 좀 그럴싸하죠 이제? 이 사람이 저예요. 제가 지금 공을 몰고 돌진하는데 여기에다가 슛을 날리는 게 목표예요. 근데 얘가 버티고 있잖아요. 16살짜리가. 과연 얘를 제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겠죠. 근데 모든 사람의 예상과 달리 제가 얘를 2차례나 제치고 슛을 날려갔어요. 그 정도로 얘가 못하더군요. 제일 못해 11명 중. 근데 제일 감동적이야. 왜? 못하는데 당당하고 즐겁게 참여하고 있어요. 왜 그럴 수 있을까요? 이 친구들이, 이 선생님이 얘를 바라보는 눈길이 너도 하라. 너는 왜 못하는 길 끼어가지고 그러냐가 아니고 너도 해보라. 너도 할 권리가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가운데 학창시절을 보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수학을 못하는데 수학 시간에 주눅들지 않고 축구를 못하는데 체육 시간에 주눅들지 않고 살아왔으면 얼마나 덜 위축되게 살았을까요? 지금의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언제 우리가 위축되지 않고 살아봤어요? 유치원 때, 초등학교 저학년 때. 근데 그걸 고3 때까지 유지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초등학생의 표정이 고3까지 유지할 수 있다. 여러분 아이들 키워봤으면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땠는지, 우리 집 아이들은 어땠는지. 초등학교 때 그렇게 밝고 명랑한데 이게 고3 때가 유지가 돼야 되겠죠. 근데 대부분의 고등학생 우리 보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키워보니까 초등학생 때 그렇게 밝고 명랑하대요. 중학생 때 어두워지고 고등학생 말까지 안 하는 현상이 있거든요. 저는요, 우리가 지난 6개월 동안 촛불 들면서 나라다운 나라를 위해서 대통령을 바꿔보자고 했잖아요. 그럼 나라다운 나라의 모습은 뭐냐? 저는 이게 핵심이라고. 이게 나라다운 나라다. 대통령 하나 바꾼 게 나라다운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짐이 무거운 겁니다. 자, 나라다운 나라는 또 어떤 거예요? 학생 때는 교실에 들어가는 것이 부담스럽지 않고 어른이 되어서는 동창회 나가는 게 부담스럽지 않고. 그게 나라다운 나라. 덴마크는 바로 그런 나라거든요. 덴마크가 행복한 것은 90% 이상을 승자로 만들어내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가 아이를 키우면서 말이죠. 누구나 10% 안에 들게 키우죠. 그럼 어떻게 10% 안에 다 들 수 있습니까? 또 우리 집 아이가 10% 안에 들면 누군가 집의 아이는 90% 안에 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이 구도가 되면요. 둘 다 불행해요. 제가 애를 둘을 키웠는데 첫째는 딸이고 얘는 10% 안에 들었어요. 둘째는 아들인데 10% 안에 못 들었어요. 지금 둘 다 대학생이에요. 지금 누가 더 표정이 좋을까요? 문제는 10% 안에 든 애나 90% 안에 든 애나 똑같이 불안, 초조, 긴장은 마찬가지예요. 네? 10% 안에 들면 안 불안할 것 같죠? 불안해. 네? 더 불안할 수 있어요. 한 고등학생의 독후감이 참 덴마크 학생은 야생마다 그러나 우리는 경주마다. 경주마는 뭐예요? 옆을 못 보게 가려놨죠. 이 학생이 다음 줄을 읽어야 되는데 감정에 복받쳐가지고 다음 줄을 못 읽어버렸어요. 그 말이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우리 학교 급식에 나오는 소고기는 다 1등급인데 우리는 왜 이렇게 3등급 이하가 많아? 자, 이렇게 아이들이 주눅 들다 보면요 고등학교 3학년 되면 표정이 이렇게 됩니다. 이 앞줄에 앉은 아이들 일제히 다 안경 썼죠? 네? 이번에 덴마크 고등학생 30명이 제 초청으로 한국에 왔어요. 그래서 한국 고등학생들 대화를 나눴는데 큰 차이가 뭐냐면 얘네들은 안경 쓴 애가 거의 없어. 왜 없느냐? 우리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은 오후 5시 정규 수업이 끝나면 어디 갑니까? 학원 가죠. 근데 덴마크의 고등학교 3학년짜리의 80%는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가냐면 산업 현장으로 가요. 아르바이트 뛰는 거. 사회 체험을 하는 거야. 이게 단순히 용돈 버는 게 아니라 사회 체험. 사회 속으로 들어가는 거야. 근데 우리는 사회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학원이라는 닭장 속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죠? 그 사회 물정을 몰라, 애들이. 나이가 커가도. 어쨌든 저의 3년간의 700번의 강연 중에 가장 힘들었던 강연이에요. 왜냐? 이날이 수능 성적표가 나온 날이에요. 그 앞에서 제가 강연하고 있어요. 왜 더 힘들었냐면 이날 우리 집에 둘째가 수능을 봤어요. 수능을. 근데 우리 집에 둘째한테 내가 밥상머리 교육을 3년간 시켰었거든요. 얘는 지가 원하는 대학에 못 갈 게 확실시 됐기 때문에 덴마크 얘기를 맨날 해줬어. 덴마크는 30%밖에 대학을 안 가고 좋은 대학이 없더라. 덴마크. 왜? 모두가 다 좋은 대학이지 좋은 대학이 없어. 좋은 대학의 개념은 뭐예요? 내가 하고 싶은 공부를 지금 하면 대학에 가든 안 가든 이게 좋은 대학이잖아. 그런 얘기를 했건만 우리 애가 표정이 엄청 안 좋더라. 수능보다. 그런데 이 학교에 3학년 학년부장이 전화가 왔어요. 12월 3일 11시에 와달래. 왜요? 그랬더니 10시에 아이들에게 수능 성적표가 나온대. 선생님은 오셔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수능 성적이 인생의 다가 아니란 건 좀. 갔더니 이렇게 있어요. 사실 안 가려고 했어. 거절했어. 저는 자격이 안 됩니다. 왜냐면 우리 집에 지금 고3이 하나 있는데 걔가 울고 있는 중. 아니 자기 집구석에 있는 애 하나를 지금 못 땄었는데 어디 가서 뭔 얘기하냐. 그래도 뭐하래. 하는데 제일 힘들었던 거. 두 번째로 힘들었던 강의는 뭔지 아세요? 경상남도에 계시는 교장 선생님만 1000명. 교장 선생님 1000명 앉아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어? 학교 다닐 때 교장 선생님의 이미지 있잖아요. 그거? 세 번째로 힘들었던 강의는 속세를 떠난 지 25년 이상 된 조계종의 스님들. 속세 떠난 분들한테 행복이 뭔가를 내가 얘기해야 되는데 죽겠더군요. 아주. 그래서 애들한테 할 말이 없어요. 이러고 있는데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미안하다 그랬어. 우리가 어른들이 좋은 나라 만들어 보겠다고 산업화도 하고 민주화도 했다. 해봤다. 근데 이걸 못 바꿨다. 초등학생 때의 표정이 고3 때까지 유지되게 하는 이걸 우리가 못 바꿨다. 미안하다. 마지막으로는 내 말이야. 덴마크에 갔더니 애들도 어른도 행복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다. 인생은 내내 성장이다. 인생은 고등학교 때 성장이 멈추는 게 아니라 인생은 내내 성장. 30대건 40대건 50대건 60대건 내내 성장 중이다. 그래서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다는 걸 믿더라. 그렇게 얘기해줬더니 몇 명은 표정이 좋아졌는데 특히 표정이 좋아질 때는 왜 좋아졌냐면 내가 얘들한테 외쳐라고 했어. 뭘 외쳐라고 그랬냐면 다 같이 우리 외치자. 뭘 외치냐?
내 잘못만은 아니었구나 이걸 외치자. 아하 내 잘못만은 아니네 이걸 외치자. 왜? 애들이요 주눅든 이유의 핵심이 이거야. 아니 내 친구는 수학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축구도 잘하고 표정까지 좋은데 나는 왜 조그마한 일에 이렇게 상처를 쉽게 받은 소심한 인간으로 태어났을까? 나는 왜 내성적으로 태어났을까? 자기 성격 탓을. 나는 왜 이렇게 머리가 나쁠까? 자기 탓을 해. 근데요 이게 자기 잘못이 아니잖아요.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덴마크처럼 세 가지의 학생 복지를 누리는 시대에 산다면 지금 잘하지 않아도 괜찮고 다른 길로 가도 괜찮고 쉬었다 가도 괜찮다면 얘네들 주눅들 이유가 있을까요? 90% 이상이 승자가 된다면 주눅들 이유가 있냐고. 근데 우리는 10%만 10% 중에서도 1%가 애들이 영어를 상당히 잘하는데 주눅들어 있어. 왜? 아주 잘하지 않기 때문에. 옛날 우리보다 애들 얼마나 영어 잘합니까? 영어 시간도 많고 그 정도 하면 나는 UN 사무총장에 출마하겠어. 근데 상당히 잘하는데 주눅들어 있어. 이걸로부터 해방시켜야 돼. 그 얘기를 했더니 이 세 명은 표정이 좋아졌어. 복도까지 와가지고 강연이 괜찮았다고 페이스북 친구 삼자마자. 그래서 얘네들을 붙잡고 우리 아들 얘기를 해봤어. 왜냐? 얘네들도 시험을 다 못 봤더라고. 그래서 우리 아들 얘기를 했어. 근데 말이야 우리 아들은 3년 동안 내가 덴마크 얘기를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시험 보고 울더라. 니네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봐. 시험 못 본 아이에게 엄마 아빠가 뭔 얘기를 해줬을 때 가장 큰 위로를 받느냐. 시험 못 보고 왔는데 엄마 아빠가 뭔 얘기를 해주면 가장 큰 위로를 받게 돼. 그랬더니 이 중에 한 아이가 엄청난 가르침을 채워줬어. 그게 뭐냐. 말로만 괜찮다고 하지 마시고 실제로도 괜찮으십시오. 그래서 내가 이게 뭔 말이냐고 물어봤어. 그랬더니 지가 수능 본 날 못 봐가지고 엄마한테 고백했대. 엄마 미안합니다. 엄마가 나를 3년이나 보살펴줬는데 내가 시험을 못 봐가지고 엄마가 기대하는데 내가 못 가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말로는 괜찮아. 근데 저녁 때 설거지를 하시는데 그릇들이 막 너무 세게 부딪히더라고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셨는데 머리가 띵하다고 하시고. 안 괜찮은 거야. 꽉꽉하니까. 말로는 괜찮다고 하면서 왜 안 괜찮을까요? 우리 아이는 왜 아빠한테 이렇게 교육을 많이 받았는데도 울며 이 엄마는 왜 괜찮다고 하면서 또 울까요? 가족 안에서는 서로 이해하면 되는데 학교 나가면 뭔 소리 듣고 동창회 나가면 뭔 소리 듣고 친척 만나면 또 뭔 소리 듣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가정만 바꾸는 게 사회를 바꿔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대통령 제대로 뽑는 거에 집중했죠? 이제 그거 해결됐으면 진짜로 바꿔야 돼. 어떤 사회? 사랑하는 자식에게, 사랑하는 제자에게 괜찮을 겁니다 하면 실제로 괜찮아지는 사회. 야, 너 그동안 3등급이었는데 이번에 시험을 못 봐서 5등급으로 떨어졌니? 야, 너 그래도 괜찮다. 왜 괜찮냐면 대한민국 헌법 10조가 있어. 그 10조에 뭐라고 써있냐면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거예요. 제가 수많은 대한민국의 애들을 만나보고 또 우리 집에 있는 두 아이를 만나보고 얻은 결론입니다. 그게 뭐냐? 제일 좋은 거는 10% 안에 들면서 표정까지 좋으면 좋겠죠. 근데 가능성은 늘 반반인데다가 그 다음에 대한민국 사회 전체로 보면 누군가는 90% 안에 들어있어야 돼. 그럼 어떻게 되면 10% 안에 들든 90% 안에 들든 저마다의 이유 때문에 자기를 사랑하고 그 사랑의 힘을 바탕으로 남까지 사랑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게 나라다운 나라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학교를 만들기로 한 거예요. 제가 지난 3년 동안 여러분 그럼 우리 어디서부터 시작해볼까요? 이 전국에서도 안 됐을 때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꼭 대통령만 바꿔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건 뭘까요?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그랬더니 우리의 기본 철학을 바꾸지. 그럼 철학을 바꾸려면 예시가 있어야 되는데 샘플, 모델. 그게 뭐냐? 덴마크의 학교를 우리나라로 한번 만들어보자. 1년 동안 쉬었다 가는 학교. 우리 맨날 뭐가 문제가 있다고 막 반성적으로 살죠. 근데 마음이 어때요? 헐쩍지근하죠. 근데 스탑하지 않고 계속 가. 그럼 어때요? 근본적인 질문은
생기지 않고 근본적인 대화도 생기지 않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한번 멈춰서 보자. 그리고 옆을 봐보자. 그래서 이렇게 구호를 외쳤어요. 중3 졸업생에게 1년간 옆을볼 자유를 하라. 왜 하필이면 중3이냐면 덴마크 애프터스쿨레가 중3 졸업생을 대상으로 하니까 우리도 한번 해보자 이것도 있지만 그나마 대학생들이 휴학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중고등학생들은 그냥 끊임없이 달려야 돼.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가. 컨베이어 벨트에. 그래서 이 캐치프레이즈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걸 보고 고등학교 학생들이 반발했어요. 아니 우리는 어쩌라고. 그래서 바꿨어요 이걸. 중3 졸업생과 고등학교 1학년 마친 아이들이. 그래서 학교를 만들었습니다. 강화도에다. 어떤 정신으로? 이거 행복한 인생은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다양한 선택지 속에서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데 나도 즐겁고 옆 사람도 즐겁다. 여기서 나오는데 이거를 우리는 언제 하자고 했어요? 야 고등학교 다닐 때 그냥 눈 딱 감고 좋은 대학 간 다음에 이거 누려. 근데 좋은 대학 갔더니 뭐예요? 야 눈 딱 감고 취업을 한 다음에 해. 취업했더니 결혼한 다음에 했더니 애기 난 다음에 애 키운 다음에 그 다음에 부장님 된 다음에 국장님 된 다음에 근데 국장님 됐더니 이제 무릎이 아파.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았지 이제 하는 거야. 그래서 덴마크 아이들은 뭘 생각하냐면 이게 인생의 기본 투자라는 거야. 이걸 학생 때 누려야 어른이 돼서도 누릴 줄 안다는 거야. 우리 어른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고민하죠. 나는 도대체 뭘 하면 좋을지 잘 모르겠다. 이거. 우리 자기 주도적 학습이라는 얘기를 많이 쓰죠. 자기 주도적 학습. 근데 우리는 자기 주도적 인생이라는 말을 잘 안 썼잖아요. 그래서 이 학교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정원 30명인데 놀랍게도 개교 때부터 다 찼어요. 2년 전에 오픈했습니다. 지금 두 번째 아이들이 살고 있고요. 이거 엄마 아빠들이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 엄청 좋아합니다. 왜? 토요일날 집에 오면요 애들이 반찬 떨어진 걸 하거든. 어? 엄마 반찬 떨어졌어가 아니라 자기가 해. 그다음에 농사도 지어요. 네? 우리 지금 전라남도 광주시 주변에 얼마나 많은 논이 있습니까? 근데 애들이 직접 농사 지어보내 몇이나 됐을까요? 이거 하라고 하면 막 엄마 아빠들 그러죠. 아니 공부할 시간도 없는데 왜 농사 짓는 거 시키냐고. 근데 덴마크에 갔더니요. 덴마크 선생님들은 초등학교 4학년이 되면 모든 초등학교 4학년들에게 일주일씩 밥하는 것만 공부시키더라고요. 얘네들은 1년간 먹을 쌀을 지들이 재배합니다. 이렇게 했더니 엄마 내가 농사를 지어봤더니 엄마가 나를 어떤 심정으로 키운지 좀 알 것 같아. 동아리 활동. 동아리 활동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것을 남에게 나눠주. 얘는 시골 출신이에요. 그래서 벌을 키워. 얘는 강아지보다 벌을 더 좋아해. 그래가지고 자기 집에 있는 벌 한 통을 들고 학교 뒷사도 갖고 왔어. 그래서 동아리를 결성했어. 그래서 6개월 만에 꿀을 채취해가지고 애들 다 나눠 먹었어. 이 학교에서는 주눅든 아이를 없게 하는 게 핵심 목표예요. 왜? 왜 주눅든 아이가 없어지나? 학교에서 만든 프로그램 말고 애 스스로 좋아하는 걸 하게 하거든요. 저는 여기 국어 선생님이잖아요. 국어 선생님이 뭐냐면 글쓰기. 근데 글쓰기 시간에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 내가 글 쓰라고 했더니 한 학생은 제목을 뭘 쓰지? 3줄. 오연호 선생님은 글을 쓰라고 했다. 그러나 나는 쓸 말이 없다. 뭘 쓰지? 걱정되죠 이런 애. 근데 얘가 체육시간을 관찰해봤더니 체육시간에 또 적극적으로 참여도 안 하네. 왜소하고 이 순천 별량이에요. 근데 걱정했어. 근데 나태주 시인이 그렇게 얘기했던가요? 오래 보면 뭐 사랑스럽고 예쁘다고? 오래 봤더니 얘 걱정할 거 아니더라고. 왜? 지가 좋아하는 거를 충분히 하겠더니 얘는 뭘 하겠냐면 좋아하는 시간에 하는 게 이거 그리는 거야. 이게 미로 그리기예요. 미로. 얘는 이 미로를 이게 자도 안 되고 지가 손으로 그린 겁니다. 공간 감각 능력이 탁월하네요. 얘 꿈이 산업 디자이너가 되는 꿈인데요. 얘는 일주일에 하나씩 이걸 완성하고 29장을 복사해가지고 친구들에게 나눠주고 자기가 출제위원이에요. 야 얘들아 빠져나가봐라. 위에서 밑으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이게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빠져나가면 이 학교 이름이 나옵니다. 꿈틀리. 꿈틀 거리는 사람들이 사는 마을 꿈틀리. 대단하죠 이거. 네?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이 놀랬듯이 저도 이거 보고 엄청 놀랐어요. 그랬더니 내가 놀란 순간 얘가 내 표정을 본 거예요. 바로 그 순간 선생님과 학생의 관계가 역전이 되기 시작했어요. 저를 만만하게 보기 시작했어요. 글쓰기 시간을 부담스러워하더니 저를 만만하게 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국어 시간도 만만해서. 아니 2학기 때 내가 안 갔거든요. 선생님 왜 안 오십니까? 야, 넌 내 시간에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았는데. 아닙니다. 저도 좋아합니다. 2학기에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외국 학생이 하나 왔어요. 아니 우리는 전혀 준비가 안 됐는데 개교 첫 해에 외국 학생이 왔어요. 얘가 누구냐면 덴마크 학생이에요. 덴마크 신문에 한국에서도 오요다라는 사람이 덴마크형 1년짜리 학교를 만든다고 그랬더니 신문에 났어. 그걸 우연히 보고 얘가 온 거야. 저한테 이메일이 왔어요. 자기 입학을 허가해달래. 그래서 나 거절했어요. No. 왜? 우리는 준비가 안 돼 있다. 우리는 모든 수업을 한국말로 한다. 너는 못 알아듣는다. 그랬더니 자기가 한국을 좋아하기 시작했으니까 좀 입학시켜달라. 한국말 지금은 못하지만 배우고 있는 중. 그래서 왔어요. 와가지고 8개월 잘만 들어갔어요. 어찌 이렇게 겁없이 올 수 있을까요? 덴마크 사회에서 뭘 배웠어요 그동안? 잘하지 않아도 괜찮아. 얘가 덴마크에서 유명해졌더니 덴마크 교장들이 저한테 막 편지 보내요. 우리 학교는 전교생이 1년 동안 음악으로 오케스트라 멤버가 됩니다. 혹시 음악 좋아하는 한국 학생 있으면 우리 학교에 보내세요. 1년 동안 오케스트라 멤버가 전교생이. 그래서 내가 물어봤지. 악기는 무슨 악기를 어느 정도 다뤄봐야 되는 겁니까? 그때 답이 뭐라고 나왔어요? 안 해봐도 돼. 안 해봤어도 돼. 왜? 와서 하면 되니까. 응? 아니 우리는 고등학교 1학년인데 오케스트라 멤버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고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그냥 엄청 해가지고 다 완성돼서 가야 된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불쌍하냐는 거예요. 얘한테 내가 편지 써라고 했어. 첫날 발표문 써라고 했어. 한국 학생들 앞에서 네가 발표라. 왜 왔는지. 그때 이렇게 써놨어. 영어로 썼는데 나는 16살이다. 덴마크에서는 18살이 되면 부모로부터 독립한다. 이제 2년 남았다. 그래서 나는 내가 부모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내가 테스트해보고 싶다. 한국에 왔어. 근데 왜 하필이면 한국이냐? 지구촌에는 여러 나라가 있는데 왜 하필 한국에 왔는가? 나는 문화적 충격이 가장 큰 나라에서 이 테스트를 해보고 싶다. 대단하죠. 우리나라는 몇 살에 부모로부터 독립할까요? 네? 이 정답. 부모님 돌아가실 때. 근데 이게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왜?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누군가는 무조건적으로 나를 사랑해주는 그 누군가가 있다. 이게 엄청나게 큰 힘이에요. 그러나 그러다 보니까 뭘 못해? 독립을 못해. 응? 어쨌든 얘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한국 남학생이 손들었어. 선생님, 저는 저 덴마크 여학생한테 질문해보고 싶습니다. 해라. 선생님, 저는 뭔 질문을 할 거냐면 한국에 가서 얘가 여러 가지가 어려울 텐데 가장 힘든 게 뭔지에 대해서 질문해 보려고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해보라니까. 선생님도 아시다시피 제가 근데 영어가 좀 짧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한국말을 할 테니까 좀 영어 잘하는 제가 좀 통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더라고. 내가 그랬어. No. 네가 해라. 너도 충분히 할 수 있다. 네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영어 시간에 배운 단어를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어.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느냐? 두 가지. 첫째, 발음 유창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 발음 유창하지 않아도 괜찮아. 둘째, 문법적으로 완벽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 문법 틀려도 상관없어. 그냥 네가 영어 시간에 배웠던 그 기억 속의 단어, 뭔가 몸의 기운 가지고 한번 저질러 봐라. 그랬더니 다른 애들이 막 응원을 시작했어. 네가 해. 그리고 네가 했어. 두 단어 얘기했어. 무엇이 어렵냐? difficult. 알아먹었을까요? 못 알아먹었을까요? 알아먹고 다 답했어. 근데 왜 주눅 드냐고. 그죠? 이 차이. 결국 이게 누구한테 혜택이 들어오면 우리 모든 아이들에게 혜택이 오요. 네? 지금 잘하지 않아도 괜찮아. 90% 이상이 승자가 됩니다.
근데 이게 뭐예요? 덴마크 가치가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 10조의 가치라니까요. 우리가 지금 내세우고 있는 모든 인간이 존엄과 가치를 가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가 합의한 헌법이잖아요. 그대로 한번 실천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이 룰을 싹 바꿔야 돼요. 어떤 룰? 첫 번째, 고등학교 평가할 때 이 고등학교에서 몇 명이 유명 대학에 갔나 카운트하는 걸 중지해야 돼요. 고등학교 평가를 뭘로 해야 돼요? 여기 3학년 일반 아이들 25명은 저마다의 이유를 가지고 쌩쌩하고 표정이 좋은지 안 좋은지 이걸 평가해야 돼요. 그죠? 이게 어디에 영향을 미쳐요? 우리 국가 경쟁력에 영향을 미쳐요. 얘네들이 직장에 갔을 때 저마다 쌩쌩해야지 어떤 역할을 하든지 직업에 귀천이 없이 사람이 역동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요? 그죠? 지금 노량진에서 50만 명이 공무원 시험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50만 명 중에 5%만 합격해요. 근데 그 합격한 사람 중에 얼마나 자기가 진짜 공무원을 하기 좋아했어, 적성에 맞아서 지금 그걸 준비하고 있을까요? 이게 국가 경쟁력의 미래입니다. 스스로 선택하니 즐겁다가 제대로 될 수 있는 삶.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은 꿈틀거린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꿈틀 인생학교가 나왔어요. 대한민국, 왜 그래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렇게 꿈틀 거려야 되겠다 하는 게 제 저거고요. 자, 어른용 인생학교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덴마크는요, 제가 덴마크에 막 합격한 사람들은 제일 쌩쌩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초등학생 부모님, 유치원생 부모님 제일 쌩쌩해. 왜? 야, 이제 알았다. 우리 애를 이렇게 교해야 되겠구나. 근데 조금 약간 후회하면서 따라다니는 사람 누구예요? 이미 고등학생 막 고학년, 대학생 돼버린 사람. 이미 다 키워버렸는데. 근데 이 사람들도 괜찮아요. 왜? 덴마크는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하면 또 6개월짜리 인생학교가 있어요. 어른용. 이건 나이 제한이 없어요. 60대도 가고 50대도 가. 이건 6개월 과정이에요. 저희 가고 싶어요?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저기에 20대, 30대, 40대, 50대 이 4명이 제가 책에다 써놨더니 4명이 진짜로 갔어. 6개월 동안. 덴마크. 제 책을 읽은 사람이 지금 한 200명이 3년 사이에 갔어요. 6개월 동안. 그러고 온 사람들 지금 이제 추진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이런 것도 한번 만들어 보려고. 어떤 책하고? 인생은 내내 성장기다.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다. 한 학부모의 강연 소감을 끝으로 끝내겠습니다. 강연을 마쳤더니 한 사람이 이 쪽지를 남겨놓고 갔어요. 두 딸의 엄마예요. 오늘 강연을 들으며 속으로 울었습니다. 말로만 우리 두 딸에게 괜찮아라고 했더라고요. 진심으로 더 이해하고 솔직해보려고 합니다. 즐거운 강연이었지만 저는 속으로 내내 울었습니다. 저는 강연 전에 저와는 조금은 다른 나, 다른 엄마, 다른 아내, 다른 위대한 국민이 되었습니다. 오늘 지금 나부터 곧. 정권 교체는요 5년에 한 번씩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정권 교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사회 교체입니다. 불안한 사회를 행복한 사회로 만드는 거지. 근데 그거는 5년마다 한 번씩 되는 게 아니라 오늘 지금 나부터 꿈틀. 제 앞으로의 꿈이 뭐냐면 이런 꿈틀린 인생학교를 지금 강화도에 있지만 그래서 광주에 가요. 작년에도 있었고 올해도 있는데 광주에가 강화도까지 가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학교를 앞으로 100개 만드는 게 제 꿈이에요. 10년 안에. 근데요, 아까 대구 얘기했죠, 제가. 대구에서 강의했더니 대구 교육감이 제 강의를 다 듣고 2019년 3월에 대구에 꿈틀린 인생학교를 하나 개교하겠다. 우리 민간이 운영하는 걸 다 서포트 해주겠다. 저는 곳곳에서 이런 게 만들어졌으면 좋겠고 지금 이 꿈틀린 인생학교의 발전위원장을 누가 맡았냐면 한양대학교 이사장이 맡았어요. 한양대학교는 어디예요? 제도권 학교죠. 이거는 지금 허가가 난 학교가 아닌데 이런 흐름이 저는 확산되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 진보가 집권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막 얘기해가지고 빨리빨리 이거 만듭시다라고 해도 될 텐데 왜 안 하고 있을까요? 덴마크 모델은 위로부터 아래가 아니에요. 또 막 위에서 내려 꽂아가지고 막 만들어 이거 될 게 아니라고. 아래로부터 우리가 꿈틀거려서 민간에서 다양한 방법을 실험해보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의미의 덴마크의 모델입니다. 어쨌든 광주에서 만난 여러분들과 함께 더불어 꿈틀거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8시 14분이네요. 이제 5분 동안 질의응답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하시죠. 저 공간 좁으니까. 마이크 네, 그냥 하시죠. 네. 그 공자님 말씀에 네. 상대방을 면전에 놓고 칭찬하는 것은 마음을 세대 뗀 것보다 더 나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강사님의 강의는 정말 제가 오랫동안 이런 포럼에 참여해봤지만 네.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제 평소에 궁금한 게 뭐냐면 제가 오마이뉴스를 자주 좋아합니다. 네. 어떤 분이 이거를 시작을 했을까 궁금했거든요. 근데 우리 이렇게 직접 오마이뉴스를 이렇게 네. 만드는 분이 직접 뵈니까 특히나 우리 지역의 고향이 우리 지역이 그러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네. 오마이뉴스라는 그런 매체를 만들게 된 동기가 무엇인지 네. 혹시나 지역 출생이 호남 지역에 가지고 그런 발상을 하셨는지 아니면 본인의 정치적인 철학이라든가 사회적인 어떤 철학이 통찰해서 그런 언론을 네. 만들었는지 그게 참 궁금하네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그 월간 말지에서 12년 동안 근무했습니다. 말지라고 아시죠? 옛날 전두환 정권에 반대한. 거기에서 근무한 경험이 주요했고요. 그 다음에 저는 역시 우리 동네 경험이 주요했습니다. 여러분, 시골 동네에 직업 기자가 없죠. 시골 동네에 미디어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있는 게 이장님 지붕 위에 있는 스피커밖에 없죠. 근데 어때요? 시골 소식 잘만 돌아가죠. 동네 사람들이 기자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마이뉴스를 모든 시민은 기자다 이 모토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 동네에서 이미지를 얻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말지 다니면서 KBS나 조선일보 기자들은 막 아무데나 취재가 가능했지만 우리는 문전박대 당했어요.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왜 계급장을 따지냐 글 쓰는데 계급장 따지지 말고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일반 시민이든 누구나 기사를 쓰게 해주자. 그러면서 모든 시민은 기자다. 이 말지 모토를 내고. 근데 지금 저한테는 많은 사람 저한테 물어요. 아니 당신은 기자이기도 하고 사장이기도 왜 글을 안 쓰고 나돌아다니냐. 제가 700개 강연했다고 했잖아요. 제 기자 인생의 가장 긴 연재 기사를 지금 쓰고 있는 700회나. 이 독자들과의 만남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꼭 글로만 만나야 되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이 커뮤니케이션 방법이 이제 다양해지는 거예요. 7박 9일 동안 제가 덴마크에 함께 가잖아요. 이거 엄청 진한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꿈틀 인생학교 아이들은 무려 1년짜리 과정이잖아요. 더 진한 관계가 형성돼요. 이게 다 미디어 행위라는 거죠. 그죠? 여러분이 네이버에 막 실린 기사들 봐봐요. 그거 한 2, 3분밖에 인연을 못 맺잖아요. 근데 학교에 자기 자식을 보내봐요. 엄청난 인연을. 7박 9일간 덴마크에 같이 가봐. 1월 16일 날 출발하니까 함께 하실 분 준비해보세요. 자, 다음 질문 또 받겠습니다. 한 질문, 네. 저 궁금한 게 네. 학생이 그 꿈틀학교를 다니고 다시 원래 공교육 들어갈 거 그렇죠. 아니에요. 과연 잘 적응할까요? 잘 적응할 걸 떠나서 한 괴리감이 있을 거 아니에요. 1년 동안 경험한 경험치가 있는데 기존의 것을 그대로 답습해야 되고 거기에 자기가 따라야 되는 거잖아요. 시스템이 지금 당장 바뀔 수는 없으니까 학생들 과연 어떻게 잘 견디고 어떤 선택을 했을지 졸업생들이 네. 그게 굉장히 그래요. 지금 이제 2년째니까 1년차 졸업생들이 있는 거예요. 자, 30명 중에 한 20명은 일반 학교로 갔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10명 있잖아요. 홈스쿨 하는 애들, 검정고시 보는 아이들, 대안학교에 가는 아이들 이렇게 이제 함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모르고 컨베이어 벨트에 가는 거랑 내가 지난 1년 동안 내 인생을 스스로 관리하는 법을 배운 상태에서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를 알고 뭔가를 대하는 거랑 이게 다른 거예요. 자기조절 다른 방법. 그 다음에 사실은 말이죠. 냉정하게 봤을 때 우리가 지금의 이 학교 교육이라는 게 20세기 산물입니다. 상당히 폭력적인 방법이 이게 학교 교육이에요. 일제히 아이들에게 일제히 같은 공간에 모아놓고 뭘 하라는 게, 그죠? 잘 따라하면 상관없지만 못 따라하는 애한테는 이게 적성이 안 맞으면 다른 길로 가는 게 훨씬 나은데. 한 아이가 있었어요. 이 아이는 초등학교 5학년 때 결심했어요. 어떤 결심을 했냐면 나는 엄마 아빠처럼 살지 않겠다.
근데 엄마 아빠가 누구냐면 둘 다 약사예요. 약사면 우리 사회에서 꽤 괜찮잖아요? 근데 나는 엄마 아빠처럼 살지 않겠다라고 결심했어. 왜? 봤더니 휴가도 없이 좁은 공간에서 맨날 똑같은 일만 하고 있거든. 나는 그처럼 살지 않겠다. 근데 엄마 아빠 입장에서 뭐예요? 약사를 시키고 싶은 거지. 약사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1등급 받아야 되죠. 끊임없이 이렇게 했어. 중학교 2학년 때까지는 따라갔는데 3학년 때부터 꼬꾸라졌어. 문제아이들로 간 거야. 근데 얘가 이제 꿈틀 인생학교 왔어요. 그래서 1년을 이제 잘 보내다 갔는데 난 늘 얘가 궁금했어. 어떻게 됐나? 고등학교 다시 갔는데 최근에 물어봤더니 9월까지 다니다가 때려쳤대. 다니다 보니까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이 길이 아니다. 들 속에 사는 것보다 나는 자유를 추구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뭘 하고 있냐면 랩 공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하루에 5시간씩 스시집에서 알바한대요. 근데 스시집에서 엄청나게 칭찬을 많이 받고 있대. 근데 이제 엄마의 얘기가 참 뜻깊어요. 엄마가 뭐라고 그러냐면 만약에 꿈틀린 인생학교육 과정을 안 거쳤다면 그리고 우리가 이 세계를 못 접했다면 지금 아들과 자기는 완전 전쟁 중일 거예요. 그죠? 일반 고등학교까지 이렇게 딱 갔는데 고등학교 1학년 마치고 학교를 때려치우면 이 아들에 대해서 얼마나 자기는 속상해하고 끌어가지고 자기가 죽었을 거래요. 정신병 걸려가지고. 근데 지난 과정에서 이 가족이 리셋을 한 거예요. 우리는 어떤 템포로 살아야 될까? 엄마 아빠가 약사했다고 아들까지 약사를 시켜야 될까? 애는 뭘 추구하게 해줘야 될까? 애 인생은 지 스스로 어떻게 가게 될까? 이런 것을 다 리셋을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스시집 알바를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래퍼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이 아이가 너무 자랑스럽대. 사랑스럽대. 관계가 굉장히 좋대요. 응? 아유 내 아들 어쩔까? 약사 시켜야 되는데 그걸 못 시켜. 이게 아니라 그래서 저는 이 과정이 비단 학교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학교가 아니라 학생만이 아니라 우리 구성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다시 심각하게 생각하게 해주는 그런 계기가 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절대 우리 아이들에게 입학할 때 1년 후에 우리의 대책은 뭡니까? 라는 질문에 뭐라고 답하냐면 대책 없다고. 대책 없다고. 지도는 해주지만 그 네가 알아서 스스로 판단할 힘을 기르는 거지 또 이렇게 막 밥상 차려주는 아니다. 근데 또 불안하잖아요? 불안하면 이렇게 얘기해. 불안해 마시고 그래야 더 잘 됩니다. 수시 같은 거 볼 때 학교에서 뭐 써내라고 해요? 창의적인 길을 걸었던 걸 써보세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래야 나는 더 좋은 대학에 합격할 수 있다고 보는 거야. 다 똑같이 가는데 나는 1년 동안 쉬어가면서 내 인생을 고생해봤다. 이런 도전정신이 있어야 오히려 더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수세적인 게 아니라 공세적인 투자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제일 염려스러운 게 하나. 우리 부사장님이 20분에 끝내라고 했는데 부사장님이 질문했으니까 아니, 제일 염려스러운 게 하나. 네. 학교 생활하는 게 어떤 그 지식을 배우는 것도 있지만 교우 관계도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30명끼리 이제 교우관계를 하는 거예요. 여기는 30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 쉽게 말하면 이렇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런 과정을 거친다면 나 모르는데 우리 속된 말로 1년을 꾸는 형식이 되잖아요. 쉬는 형식이 되잖아요. 그러면 고등학교도 계속 1년씩 뒤처지잖아요. 그럼 이 학교 관계, 사회 관계도 대단히 중요한데 그때부터 자기 세계를 만들고 자기 이상을 하면서 자기 인생을 설계한다고 한다면 괜찮았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서 했었을 때 다른 사람보다 계속 1년씩 뒤처진다고 했었을 때 여기에서 오는 괴리감이 네. 이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다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애들이 사실 이 지점을 되게 걱정해요. 1년 갔다 오면 동생들이랑 함께 공부해야 된다. 네. 친구들은 막 입장하세요. 근데 어때요? 여러분 사회생활 해보니까 1년, 2년 늦으면 어때요?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응? 어른이 아니 그러니까 어른이 돼서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얘네들도 이제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하 1년 늦어봤더니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 체험을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학습이라. 애들 진짜 아무렇지도 않더군요. 예, 이걸 해보니까. 제가 다 함께 가면 함께 좋은데 가야 되는데 이게 근데 함께 가면 좋은데 아무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화도 없어요. 네? 그죠? 예.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질문이 그거야. 그럼 그 사이에 우리 집 애만 희생되는 거 아니냐? 희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지가 아니라 희생이 아니다. 왜? 여러분 어떤 말 들을 때 언제가 제일 기분 좋아요? 친구들한테 말 들을 때.
페이스북, 트위터에 여러분 카톡에 뭐 올렸더니 어떤 반응 때 제일 기분이 좋아요? 오, 자기 살아있네.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은 꿈틀거린다. 한 고등학생이 그래요. 나는 고등학생 내내 죽어 있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을 만나면서 꿈틀거려보려고 합니다. 행복 사회는 지금 우리가 희생했다가 20년 후에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는 그 순간, 꿈틀거리겠다고 작정한 그 순간, 엔돌핀이 돌면서 아 내가 살아있네 주중이 즐거운 그 순간 행복사회가 오는 거고 그게 누적돼서 오는 것이지 누구는 희생하고 있다가 나중에 이게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아이들이 불안처도 긴장한 것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이 10가지밖에 없기 때문이야. 의사, 변호사, 사장, 공기업. 덴마크는요 공무원 시험 자체가 아예 없더군요. 왜 없어요? 공무원의 길이 10가지 중에 하나가 아니라 500가지 중에 하나니까 공무원 시험을 안 봐. 갈 사람만 가본 거. 그런 길이 돼야지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불안처적 긴장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적성에도 맞추지 않는데 이 10가지를 향해서 막 돌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사회적 낭비예요. 국가적 낭비. 그래서 바꿔야 된다. 그렇지. 근데 가장 진보적인 광주시부터 바꿔야 돼요. 그래서 광주의 고등학생들은 대구의 고등학생들보다 표정이 좋다. 광주 사람들은 주중이 더 즐거워한다. 광주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직장에 잘 간다. 이게 돼야 되지 않을까요? 네, 좋습니다. 네? 네. 자, 나가실 때 명함 주시면 제 명함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강의를 마치기 전에 저희 광남일 아카데미를 위해서 오늘 특별한 시간을 내주신 내빈 한 분 소개 올리겠습니다. 전남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를 지내시고 또 경영대학 학장님을 지내셨던 그리고 또 한국산업협동조합 연구원장으로 계시고 지금 강주 전남 연구원장으로 계신 박성수 원장님 소개 올리겠습니다. 혹시 원장님 오늘 그 강의 들으시고 우리 원원님들께 한 말씀 간단하지만 하실 말씀 있으면 마이크 좀. 오늘 제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뭐 드릴 말씀 크게 없습니다. 제가 우리 오인호 대표님 많이 배우고 싶었는데 우리 광남일보 여러분 덕분에 오늘 끼어서 와서 제가 듣게 되죠. 대단히 죄송하면서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광주남 연구원은 아시겠지만 광주발전연구원, 전남발전연구원 따로 있었는데 이제 시도가 한 뿌리인데 우리 광주나 전남이나 곡성이시지만 광주 학교 다니면 저도 곡성에 광주 학교를 다녔고 그러니까 다 한 뿌리였는데 이게 우리 운명이 갈라져 가지고 매사 상생을 못하고 있다가 지금 민선 6기 들어서 이제 서울로 가시는 우리 이낙연 지사님하고 윤 시장이 통합하자 해서 1호 작품이 바로 우리 연구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싱크탱크 역할을 하면서 자나깨나 우리 남도를 어떻게 잘 키울 것인가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여러분이 또 많은 제안을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행복 가지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소박하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행복 지수를 어떻게 산정하는가? 이를테면 부탄이 또 행복 지수 1위인데 오늘 덴마크 사례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여러 관점에서 행복을 보지 않겠는가? 그래서 부탄의 사례 또 부탄 또 많이 가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건 이제 오늘 덴마크 사례 이렇게 접하고 워낙 얘기됐는데 그런 점에서 관점의 차이가 있지 않는가? 그래서 그 점 좀 코멘트 부탁드리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도 이제 부탄에 대한 공부도 해봤는데요. 왜 제가 덴마크를 더 얘기하냐면 부탄은 우리랑 길이 상당히 다르더군요. 지금 90%가 농민이에요. 부탄은. 산업화와 도시화를 거부했습니다. 일부러. 근데 우리는 산업화와 도시화를 다 했지 않습니까? 덴마크는 산업화와 도시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농촌 공동체 정신이 살아있다. 그래서 저는 이 모델이 덴마크 모델이 우리에게 더 많은 시사성을 주고 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전 오마이뉴스 대표이사이시면서 현재까지도 대표이사를 하시고 계시는
오연호 대표사님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시고요. 원하는